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수연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이사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이상한 소리에 시달렸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낮고 이웃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한 속삭임 소리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느 날 밤 수연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그 소리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리는 분명히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귀를 기울인 끝에 그녀는 그 소리가 침대 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포에 떨며 침대 밑을 살펴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수연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불을 켜버렸다. 불빛 아래에서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한 채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그녀를 놀리기만 했다. 너 귀신 나오는 영화 너무 본 거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듣고 수연은 잠시 자신이 과민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날 밤에도 여지없이 같은 소리가 들렸다. 점점 지쳐가는 수연은 다른 방에서 자보기로 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 끔찍한 소리가 마치 방을 뛰어넘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라 무언가가 방 안에서 기어다니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무리 조용히 귀를 기울여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마치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정신적으로 몰려오는 피로감에 수연은 그 이상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방 안을 철저히 뒤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구석도 놓치지 않았다. 이사를 온 이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벽장 구석을 뒤지던 중 그녀는 벽에 붙어있는 작은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판자를 떼어내자 작은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은 엄청나게 좁았지만 침대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다. 순간 그 구멍 속에서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본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눈이었다. 혼비백산한 수연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그 구멍을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관리인의 시신이 있었다. 관리인은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 구멍을 만들었고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숨겨진 수수께끼의 보물이었다.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에 갇혀 버렸던 것이었다. 그의 시신이 수습된 이후로 수연의 방에서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기차역이 하나 있었다. 이 기차역은 한때 북적이는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었지만 새로운 고속철이 들어서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이제는 거의 폐역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기차역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밤중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마을에 사는 한 여고생 지영이는 호기심이 왕성했다. 그녀는 학교 괴담 동아리의 일원이었고 주로 오래된 건물이나 폐가를 탐험하는 것을 즐겼다. 마을 기차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어느 날 친구 2명과 함께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기차역에 도착한 그들은 낡고 녹슨 철길과 쓸쓸하게 서 있는 플랫폼 그리고 곳곳에 부서진 창문이 있는 대기실을 발견했다. 여긴 정말 오래된 것 같아. 지영의 친구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귀신이라도 나오면 딱이겠다. 그들은 기차역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다. 바람이 없는데도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다들 농담으로 넘겼지만 곧이어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너무 깊게 들어온 거 아닐까? 또 다른 친구 수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지영이는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다. 그녀는 옆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대기실은 어둡고 쿰쿰한 냄새가 났으며 여기저기서는 낡은 의자가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들었어? 방금 소리? 민지가 손전등을 흔들며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대기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다. 새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기차 차장이 입고 있었을 법한 옷을 입은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그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문 쪽으로 사라졌다. 새 친구는 겁에 질려 급히 기차역을 빠져나왔다. 그날의 경험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지만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 기차역에 대해 조사했다.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예전에 그 역에서는 한 차장이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종종 그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영과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험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종종 그날 밤 이야기하며 거기서 봤던 것이 정말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모두의 착각이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오래된 기차역과 그날 밤의 기묘했던 경험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들이 온전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누구도 그 기차역의 밤이 가져다주는 기이한 사건들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 오래된 역은 여전히 밤이면 발길이 뜸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도시의 불빛과 소음을 피해 조용히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하지만 그 마을 한켠 오래된 채 방치된 집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귀신의 집이라며 기피했는데 바로 20년 전 이 집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이 집에는 5식구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아이들. 어느 날 밤 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족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집 안에서 발견된 모든 시신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신들은 마치 모두 동시에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얼어붙은 듯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 이후 그 집은 점차 잊혀지는 듯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귀신의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이 마을로 이사 온 한 젊은 부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부부는 겁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를 가졌다. 그들은 그 집을 고쳐 아름다운 고전 저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사를 했다. 이사 첫날 밤, 젊은 부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 아내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고양이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방으로 내려가 보니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피로에 지쳐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부부는 아이가 없었기에 소리는 더욱 이상하게 들렸다. 남편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2층의 옛날 아이들 방에서 나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오래된 인형과 장난감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순간 싸늘한 공기가 방을 뒤덮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문이 휙 닫히고 말았다. 혼비백산한 부부는 다음날 마을에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노인은 그들에게 집의 과거와 그 아이들 방에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려주었다. 그는 또한 그 방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아마도 그 집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일 것이라고 했다. 부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당을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무당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무당은 기도와 주술을 통해 집 곳곳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층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창문이 저절로 열리며 강한 바람이 방을 휩쓸었다. 무당은 놀라지 않고 자신의 부적을 창문과 방문 틀에 붙이며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멈추고 싸늘했던 공기가 따뜻함을 회복했다. 부부는 그 집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꼈고 이후로는 어떤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집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그들은 매년 그들을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집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갔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집들이 감추고 있는 수많은 비밀과 그 속에 깃든 영혼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남기며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에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다. 함께 캠핑을 간 친구들은 모두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우리는 워낙 산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겁내지 않았다. 우리가 향한 곳은 오래된 전설로 유명한 산이었다. 그 산에는 여러 괴담이 얽혀 있었지만 유독 하얀 소녀 이야기로 유명했다. 그 소녀는 순백의 옷을 입고 산속을 떠돈다고 했으며 그녀를 본 사람은 반드시 불행을 겪는다는 말이 돌았다. 산 정상 근처에 텐트를 치고 저녁 준비를 마쳤을 때쯤 해가 저물었다. 우리는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평소처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하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하얀 소녀를 보면 3일 안에 큰 사고가 난데 특유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며 친구가 말했다. 우리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두워진 숲은 조금씩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내고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한밤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사락사락 거리는 소리가 우리를 잠에서 깨웠다. 처음엔 바람소리려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우리의 신경을 자극했다. 결국 우리가 한 명씩 잠에서 깨나 밖으로 나왔다. 혹시 동물이 지나가는 거 아닐까? 친구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각자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다. 숲속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우리는 점점 깊은 곳으로 향했다. 저기 봐, 한 친구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리쳤다. 희미한 빛 속에서 순백의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소녀가 서 있었다. 순간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소녀는 고개를 들더니 우리의 눈을 응시했다.
하얀 얼굴, 차가운 눈빛이 마치 우리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려 텐트로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무렵 우리는 헐떡이며 서로를 확인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는 방금 본 것이 하얀 소녀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급히 산을 내려왔다. 그 경험은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우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소녀를 본 뒤로 모두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이상한 소리가 집 주변에서 들리거나 이유 없는 기운저하 불행한 사고 등이 우리를 괴롭혔다. 결국 우리는 다시 모여 하얀 소녀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거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다시 산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점점 더 소원해졌다. 지금도 가끔씩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며 나를 괴롭힌다. 그날 밤 우리는 무엇을 본 걸까? 혹시 그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